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빚이 더 커졌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니 조국의 상심이 참 크겠습니다. 조국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정경심의 항소심에서도 딸 조민의 7가지 스펙이 모두 가짜로 판결나자 조민과 동문인 고려대생들이 조민은 교우 호소인이라며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동문들만 이용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 운영자는 조민의 고려대 입학 취소 즉시 고파스 아이디를 영구 강등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정훈 서울광동구청장이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교육특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구청장은 구민 전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저희 가정 내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구민 전체에 보낸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은 국민 세금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용서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 부인에게 빌길 바랍니다.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서 국방부 장관의 경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귀국 기자회견에서 주장인 김연경 선수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 문재인을 향한 인사를 강요한 유혜자 씨가 배구협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깨문 같은 유혜자는 사려 깊지 못한 무리한 진행을 해 배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중하는 시간 동안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이랑 쎄쎄쎄나 하고 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간첩 사건이 불거지며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1998년부터 충북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2017년 8월 위원장 손모 씨, 고문 박모 씨, 부위원장 윤모 씨, 연락 담당 박모 씨 등 4명 체제를 구축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방위적인 간첩 활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여권 인사들을 만나 통일 관련 사업도 제안하고 2019년과 2020년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 반보수 투쟁 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령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를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 여당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017년에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도 참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을 뿐 문재인은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는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선 2011년 왕재산 사건과 이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 조직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또 보고한 간첩 사건인데요. 그때도 이번 사건과 같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에 들어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다른 인물들을 포섭하거나 각종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왕재산 사건에서도 당시 피고인들은 조작된 수사다,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실체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좌파들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법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번 사건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 차장은 왕재산 사건을 기소한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송 검사가 이번 사건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송 차장 검사는 당초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청주지검으로 발령이 나며 사실상 좌천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간첩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부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번 사건으로 한 가지 확인된 건 간첩들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거나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간첩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된 셈인데 그렇다면 간첩들은 어떻게 침투하는 것일까요? 중국 공산당이 미국 등에 침투하게 되는 경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 간첩들이 침투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 조직 건설 전략이 바로 그것인데요. 마오쩌둥은 이 셋을 3대 마법 무기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즉 성공 확률이 마법과 같은 정도로 높다라는 것인데 간략히 이 세 가지 수법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통일 전선은 더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적과 손을 잡아 전선을 하나로 단일화한다는 의미지만 현재는 적 내부에 내통 세력을 심는다는 의미로 더 자주 쓰입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도 이 경우에 속하는데요.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적에게 최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둘째, 무장투쟁은 과거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을 봉기해 지주나 분홍의 토지를 빼앗아 분배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식으로 세력을 얻은 뒤에 도시 지역을 포위 공략한다. 적의 후방에서 비슷한 혁명을 일으켜 유격대를 조직하는 방법도 구사됐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제1타켓으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를 앞세워 파업을 하고 학생들을 선동해 거리 시위를 벌여 적국의 지하당 조직을 설립해 주요 인물을 납치, 암살하고 폭동을 일으켜 사회 안정을 뒤흔드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폭동 형태로 우익 인사를 공격하고 좌익 인사를 추앙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난 광우병 선동 집회, 대통령 탄핵 선동 집회, 조국 수호 집회 등에서 이런 성격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만한 일인 듯 보여집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력과 성주 싸드기 반대 세력들과 같은 곳에서도 이런 공산당의 무장투쟁 방침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할 듯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마지막 당 조직 건설은 당초 공산당 정권이 권력의 군권을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군 최상위층에서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을 만들어 간부 당원으로 삼고 이를 기초로 지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당 조직은 적대 세력과의 투쟁에서 정규군 못지않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 조직 건설을 3대 마법무기라 했던 마오쩌둥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세 무기가 항상 서로 결합해야 더욱 효과가 크며 실제로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잘 와닿는 현실은 아니죠. 때문에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지나치실 게 아니라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8세에서 49세의 코로나 백신 예약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독감에도 못 미치는 젊은 층의 치명률과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평소 독감 주사도 잘 안 맞는데 독감보다도 죽을 확률이 적은 코로나 때문에
맞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백신을 맞아야 해? 하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였던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기준 50세 미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명률이 0%대로 매우 낮습니다. 50대가 0.24%, 40대 0.06%, 30대 0.03%, 20대 0.01% 순으로 치명률이 0에 가깝습니다. 10대 치명률은 아예 0%입니다. 40대 이하만 따지면 일반적인 독감 치명률인 0.05%에서 0.0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80세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 감염 치명률은 17.73%로 다른 연령대를 모두 합한 것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70세에서 79세는 5.24%, 60세에서 69세는 1.02%로 1%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병원 교수는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명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실제로 감염돼도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경증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식이 낮은 예약률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 연령층에 무조건적으로 백신을 강요하지 말고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를 중심으로 백신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겠죠. 정부가 머리를 좀 써야 할 텐데 머리가 원래 좀 덜 떨어지는 건지 뭔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는 전국민 1차 접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백신 확보 실패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잡수셔서 얘네가 오기로 이러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접종률은 가짜 접종률이며 1차 접종률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문재인의 극찬을 받았던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전문가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질병청의 감염자 수 조작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백신 접종률 조작까지,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폭로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부에서 진짜인 게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2018년에서 19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위원장을 지낸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은 지난달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에 1차 접종률은 가짜 접종률, 언론은 백신 접종률 낮다고 보도해야 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칼럼에서 1차 접종률을 백신 접종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 즉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하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종주 센터장을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이 벌어지던 2016년 9월 안 센터장을 최고의 환경 보건 전문 기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안 센터장은 2004년까지 한겨레신문 보건복지 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재인의 극찬을 받았던 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일했던 그가 대폭로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안종주 센터장은 11일 조선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와 언론의 1차 접종률 강조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백신을 많이 맞았다는 초점을 2차 접종이 아닌 1차 접종에 두고 그걸 홍보하거나 보도할 경우 국민들에게 코로나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잘못 각인시켜 방역 심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 언론이 이 발언을 기사의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센터장은 추석 전까지 대다수 국민이 접종 완료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위험 소통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정확하게 1차, 2차를 구분해서 보고했어야 했다며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2차 접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2차 접종률이 1차 접종률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 방역의 초점은 오롯이 2차 접종 또는 접종 완료에 모아져야 한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진짜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의 칭찬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섰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2차까지 마친 접종자들이 얼마나 되냐인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백신 접종자 수를 최대한 많이 보고하기 위해 1, 2차 접종자를 합산해서 뭉태기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1차 접종자 수에 2차 접종자 수가 섞여 있는 건 안 봐도 비디오겠죠. 뭐 이런 엉망진창 난리부르스인 정부가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백신 얘기를 하거나 정부의 방역을 비난하면 해당 영상은 어김없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저희가 얻는 경제적 수익이 없더라도 이 엄청난 사건은 보도를 꼭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20대 우체국 집배원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숨졌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나섰는데 인과성 여부를 또 어떻게 판단할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 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12일 성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26살 집배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인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부터 이틀간 근육통과 몸살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지난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한 것으로 나왔다며 백신 인과성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면 비대면으로 우편을 전달할지라도 이 집 저 집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집배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젊은 층에게까지 백신을 강요하고 때문에 부작용 사례가 더 많아지고 젊은 층의 사망자도 하나둘씩 늘어나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어떤 백신을 맞았든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시기에 딱 들어맞는 꼭 필요로 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죠. 앞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가 혈전증 증상을 보이다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질병관리청은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사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더나 백신 맞고 죽으면 무조건 맞은 사람 책임이다. 현재는 이런 상황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법안이 참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조 의원은 12일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질병청은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반드시 검사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모치께서는 문재인이 성장할 때 번데기를 많이 먹인 걸까요?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뻔뻔한 것일까요? 문재인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의 자화자찬은 아마도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퉁퉁 부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하도 부어 있어서 불어터진 라면 같았는데요.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이 밀어붙일 때부터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강보험의 재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귀신같이 즉각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적자 폭은 2019년 2조 8,243억 원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엔 적자폭이 3,53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이 잘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으로 감기 환자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이런 요인을 솔직하게 말할 리는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보재정 악화 속도가 늦춰졌다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만 부각해서 홍보했습니다. 이러면 본인 정신 건강이 좀 나아지나 봅니다.
문재인은 또 정부는 20조 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는 달나라에서 잠시 살다 와서 지구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날 문재인의 홍보성 보고대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와 방역 상황을 비롯한 민감한 현안의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문재인의 기존 태도와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불리한 일에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본인 자랑할 때는 북한 김정은처럼 대대적으로 생중계까지 하는 문재인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 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끌어다 쓰는 등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비견될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했던 말 이제는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상식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더 정확히 말해 윤석열 후보 캠프 측과 이준석 대표 간 갈등과 대립은 어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이준석 탄핵과 관련해 여러 공방들이 펼쳐졌는데요. 그 발단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더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또 그렇게 치매가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해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휴가에 복귀하면서 현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죠. 갈등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소설 아니냐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자신의 SNS에는 이준석 대표와 치맥회동 당시 손을 잡은 사진을 올리고 닭다리까지 양보한 사이다 이런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어제만 해도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수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했던 찰나에 이준석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는 동영상이 돌았는데요.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난 그 전에 당대표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이 신지호 의원의 탄핵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단 하루 만에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에게 탄핵 발언을 꺼낸 신지호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향해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서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겠다며 징계를 암시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의원은 대표께서는 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엄정한 처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저렇게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신지호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해하지 마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 측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의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소설이라고 치부했지만 신지호 의원이 탄핵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중앙일보 기사가 어느 정도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발언의 윤캠프 발칵 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 있지만 솔직히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며 계속 당하고만은 있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이준석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그런 동영상이 터졌고 토론의 강행 문제가 얽히면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이준석 편을 들었다고 보기보단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준석을 두둔하는 모양새가 되고 만 것인데요.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보수파 계멸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되어 선회하신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하고 있다.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돌고래 쇼나 보여주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말했는데요. 홍 의원은 또 연일 1일 1실언으로 당 지지율조차 까먹게 하는 것을 반성하셔야 할지라며 우리 가족의 안위부터 살피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 논란을 겨냥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중하시고 당원이 되셨으면 당 방침에 순응하라며 여기는 혼자 황제처럼 군림하던 검찰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홍 후보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가지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한 건 유승민이었고 이준석은 유승민에게 정치를 배웠고 동고동락했던 인물입니다. 또 지금도 탄핵은 정당히 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 이준석을 감싼다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대표를 흔드는 게 가관이다라는 말은 지나친 옹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준석은 당원과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이준석을 띄운 언론의 역할이 좋기 파라는 넘는다는 말도 있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가장 많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유승민계로 알려진 김웅 의원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가 가장 통화를 많이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할 때 보조 맞춰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유승민 대표입니까?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김웅 의원의 발언은 유승민 캠프와 이준석 대표를 어떤 특수한 관계로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글쎄요. 혹시나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또는 유승민 캠프와 연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갈등설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건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러다가 당이 또 둘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라는 극한 표현을 썼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탄핵을 거론해 갈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예비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12일 윤석열 캠프 등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이날 이준석과 약 2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에게 대표님과 내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해달라,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또 이준석에게 신지호 실장을 많이 혼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 우리가 손잡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박수 받지 않겠는가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예비후보자 토론회 참여 여부를 통화한 바로 어제 결정해달라는 이준석의 요구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가 토론회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를 이준석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통화한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준석은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와 통화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와 통화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예비후보께서 직접 전화를 통해 캠프 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했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당대표 입장에서 그 말을 신뢰하겠다고 썼습니다. 이어 캠프 구석구석까지 그런 윤석열 예비후보의 생각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가 알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항상 윤 예비후보와 제가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을 할 때마다 캠프 관계자라는 사람들의 익명 인터뷰 몇 번에 기조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과 윤석열 예비후보는 갈등설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 사람들이 매번 초를 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윤석열 쪽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두 사람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원인은 딱 하나겠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 언행일치가 된다면 그땐 이준석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을 했다는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은 사이로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도 정계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게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으니 이준석은 자신의 뱉은 말 때문이라도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그게 안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내 말이 틀렸니, 준석아? 얼마 전 화제가 된 언론사 칼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었는데요. 송평인 논설위원은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준석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해당 칼럼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에 탈당해했다가 제3지대의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잘 견뎌내지 못하는 웰빙 체질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런 유승민과 김종인에게 정치를 배운 이준석이 애 늙은이처럼 정치를 한다는 걸 꼬집은 것입니다. 전 언론이 나서서 이준석을 참신한 젊은 정치인이라며 띄우기의 혈안인 가운데 나온 칼럼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천타천 이준석의 멘토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요즘 불거지고 있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보수 야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즉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것인데 이준석을 잘 아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해당 인터뷰 발언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가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측보다는 이준석 대표에게 더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보수야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야권이 어떻게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잡음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감정 대립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당신은 제1야당 대표로서 전체 야권의 대선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윤 전 총장을 굳이 그렇게 빨리 데려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무조건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기자가 재차 질문하자 당내의 지지도가 높은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 밖에서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것을 걱정한 것 같다며, 그래서 지지도가 높은 윤 전 총장을 입당시키면 관심을 끌 거라고 판단하고 입당을 압박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실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당이 윤 전 총장을 흔드는 듯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외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당내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취하는 전략이라며, 그래서 외부 사람을 영입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당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의 왕성한 방송 SNS 활동에 대해서도 당대표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며,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언으로는 지난 8일 영구 간동에서 시민들과 가진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란 발언을 꼽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내년도 대선을 지휘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그런 비관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실수라며 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경준위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군소 후보들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선이 시작하고 나서 알리면 된다며, 경선도 하기 전에 경준위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표시하기 위한 일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당대표실 산하에 두려는 대선 후보 검증단에 대해서도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증단은 보기 좋은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검증단이 한 게 뭐가 있나 난리만 치고 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 후 노를 보낼 유일한 거처인 내곡동 자택이 결국 38억 6,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집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왔고 같은 달 31일 구속 수감됐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지난 2017년 삼성동 자택에서 내곡동 자택으로 이사할 때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사를 챙기고 집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 6천만 원에 팔고 이 집을 28억 원에 사들였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감정가보다 약 7억 원 높은 가격에 팔린 것인데요. 그 다음 순위가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8억 6,400만 원이 낙찰가였는데 가세연이 36억 2,199만 9천 원을 써내며 차순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 내곡동 자택이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누군가가 나서서 좀 모금을 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 재력가들이 이 집을 사서 꼭 대통령 사저를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정말 가세연이 좋은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 사저가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이냐?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첫 낙찰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최고액 입찰자인 가세연에게 그 기회가 돌아갑니다. 김세희 가세연 대표는 차순위 신청을 바로 했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낙찰자가 한 달 내로 잔금을 못 치르면 우리가 낼 계획이다라며 우리는 이미
36억 2,199만 9천 원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통령께서 석방 후에 이 집에서 꼭 머무르실 수 있게 지지층들이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되는데요. 모쪼록 집회에 참석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별다른 사고 없이 집회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